기나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이 되었죠. 그렇죠? 오늘 학교 가니까 좋던가요? 아니요. 좋던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3월이 시작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자, 당분간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1학기 거 지금 하고 있던 중이었잖아, 겨울방학 때. 그 뒷부분에 조금 남은 부분들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3월 달에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 4월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쪽 범위 지금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그 범위들을 이제 보도록 그런 식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참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과학 수업을 계속 하던 부분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지난 시간에 태양계를 마무리를 했어요. 태양 얘기했었죠? 학점 안 했나? 제가 왜 이렇게 깨끗하죠? 안녕, 오래간만이에요. 어떻게 그분은 잘 보내드리고 왔나요? 아, 그래요. 자, 육지에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자, 괜한 얘기를 했나? 뭐 여튼 안녕. 그래요. 자, 책을 꺼내 보시고 생식과 발생 부분, 생식과 염색체 이쪽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펴시면 돼요. 57페이지. 자, 책이 몇 페이지 남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요거 다 하고 나서 왜냐면 겨울방학 때 했었거든. 너도 들었잖아. 언제요? 왜 안 들었냐? 겨울방학 때? 그거 안 나왔잖아요, 한 번. 한 번 안 나온 거 가지고 한 번 안 나온 거 가지고 우리야. 자, 57페이지 생식 부분, 여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1학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 마지막 단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57페이지 보면 생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이런 단원 또 얘기를 하면 괜히 이제 남자애들만 잔뜩 있는 수업 막 이런 거 하면 막 킥킥킥 그러고 그런데 그런 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고 모든 생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살아가는 이유가 근원적으로 파악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종족 유지, 자기랑 닮은 자손을 낳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야 바로 생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 보면 생식이라는 것은 생물이 자신과 닮은 반드시 완전 똑같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다르지만 일단 나랑 닮은 그런 자손을 낳는 것, 그것이 바로 생식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생물의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57페이지입니다. 네, 거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생식의 의의, 생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생물은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사람 끽해봐야 70년, 80년, 뭐 좀 길게 살면 90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고 나더라도 이 지구상에 인간이라는 종족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나를 닮은 새로운 녀석을 하나 낳아줘서 계속 낳고 그래야 유지가 된다라는 그거죠. 그게 바로 생식의 의의가 되겠고요. 종족을 유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식의 특성은 생물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로, 즉 생식을 하면 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뭐 이제 굉장히 하등한 녀석 중에 이제 막 세균 같은 거 있잖아. 우리 뭐 세균이라 그러면 어떤 세균을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대장균. 자, 대장 속에 이제 대장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장 속에 사는 그런 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애들도 생물이기 때문에 자기와 닮은, 사실 대장균은 자기랑 완전 똑같은 그런 자손을 낳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모든 생물이라면 모두 다 갖고 있는 특성이다. 이 생식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돌멩이는 자기랑 닮은 자손을 낳습니까? 안 낳죠. 그렇기 때문에 생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돌멩이는 생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약간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미리 잠깐 한번 들어보면 요즘 이제 감기 걸린 사람들이 좀 가끔 있잖아. 감기는 뭐 때문에 감기에 걸리니? 그대들 알고 있기로 감기 바이러스라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감기에 걸려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바이러스라는 존재는 사실은 생물이랑 무생물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녀석은 들어는 봤죠. 바이러스라고 많이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 바이러스라는 녀석은 생물의 특성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생물의 특성도 가지는 그것인데 얘가 생물로서 가지는 특성이 바로 숙주에 들어가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막 증식을 해가지고 자기랑 똑같은 녀석을 막 개체를 늘리는 거, 그것이 바로 얘가 갖고 있는 생물적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생식을 보고 있으니까 생식이 뭐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와 닮은 자손을 낳는 것, 그게 바로 생식이 됩니다. 인생의 목표라고요. 인생의 목표죠. 자, 그래서 이 생식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고등한 녀석들이 하는 방법인
암컷과 수컷이 나누어져서 생식하는 거.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자랑 남자로 나눠져 있잖아.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두 개가 모여서 생식을 하는 게 유성생식. 성의 구분이 있다라고 해서 유성생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는 또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유성생식이랑 그다음에 성의 구분이 없이 생식을 한다라고 해서 무성생식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비교해 볼 때 얘네들이 비교적 고등한 녀석들,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고등한 애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좀 하등한 애들이 주로 무성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무성생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인데 일단 무성생식, 유성생식의 뜻을 보면 무성생식은 암수가 나눠져 있지가 않아.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식세포도 만들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식세포 그러니까 뭔가 싶겠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정자하고 난자 요 두 가지가 생식세포가 되는 것이야. 수컷만 만드는 것, 암컷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생식세포가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생식하면 무성생식, 그런 거를 만들어서 생식하면 유성생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성생식부터 좀 간단한 거니까 무성생식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굉장히 하등한 녀석들이 한다 그랬는데 제일 하등하게 생식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제일 하등할까? 그야말로 세균 같은 애들이 있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생긴 세균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뚝 자르면 요거 이렇게 두 마리가 돼버리는 거지. 짱이다, 그치? 이렇게 둘이 중간을 뚝 자르면 둘이가 서로 각각 다른 개체가 되어버리는. 이것도 이제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든 거니까 생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무성생식의 첫 번째 나오는 방법이 바로 분열법입니다. 분열법이라고 해서 원래 멀쩡하던 녀석이 반으로 끊어지면서 두 개의 개체로 나뉘어지는 것. 그렇다고 해서 분열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분열법도 무성생식의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표에서 분열법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죠.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단세포 생물에서만 가능한 방법이야. 세포 하나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그런 세균 같은 그런 녀석들만 가능한 방법인데 얘가 둘로 쪼개지면 걔네들이 서로 각각 다른 녀석들이 돼버린다는 그런 것이죠. 사람도 이런 식으로 생식을 할 수 있었으면 참 볼만했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허리를 딱 잘라가지고 상반신이랑 하반신이 따로따로 사람이 되는, 좀 징그럽나요? 자, 그런 방법이 분열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체세포 분열, 그 세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분열해가지고 그게 바로 생식이니까 곧 세포 분열이 생식인 그런 식이 돼버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특징이 있어. 얘네들은 환경이 좀 살기 좋다 싶으면 일단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촥촥촥촥촥 개수를 늘려가요. 이 과정이 굉장히, 얘네들이 잘라졌잖아. 잘라져서 하나가 따로 나왔으면 금방 자라나서 또 잘리고 두 개가 되고, 그러니까 한 개에서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간단하잖아.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좀만 크면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새로운 개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특징 중에서 환경이 적당하면 빠른 시간에 많은 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체크를 해주세요. 알겠죠? 분열법. 그게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예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균,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세포 하나가 한 마리가 되는 그런 애들이 얘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보통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특징이랑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무슨 방법으로 되느냐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봐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게 분열법이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이제 분열법 하나 해봤고, 분열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방법이 출합법이라고 돼 있어요. 출합법. 근데 이 출합법에서 출자가 뭐냐면 한자로 쓰면은 이 날출자예요. 나간다 라는 건데, 그러면 아이를 내보내는 법. 그런 뜻이에요. 뭐냐면, 자, 사람으로 예를 들면 이제 나영이의 팔에서 나영이를 닮은 아주 조그마한 나영이 미니미 같은 게 여기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눈, 코, 입도 다 있고요. 머리카락부터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있는 녀석이 여기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해. 조그마한 게 점점 커져서 이제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을 정도까지 키운 다음에 딱 끊으면서 튀어나가서 개가 한 마리의 개체가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성체, 원래 이제 있었던 거랑 똑같은 녀석인데 크기만 작은 것이 몸의 일부분에서 자라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얘기하면서 소름 돋고 있어. 생각하니까 되게 징그럽네. 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바로 출하법이 되겠습니다. 그 출하법 특징을 보죠. 몸의 일부가 혹처럼 돋아난 후에 모체라는 건 원래 있었던 그 어미가 되는 개체, 거기로부터 떨어져서 새로운 개체가 되는 번식 방법입니다. 특징은 성체와 완전히 똑같이 생긴 녀석인데 사이즈만 작은 게 튀어나간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생긴 이 자손이라고 하는 개체는 원래 있었던 어미가 되는 모체하고 크기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모체가 더 크게 돼요. 얘가 모체만하게 클 때까지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을 정도 크기까지만 키워서 떼내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녀석이 원래 있던 녀석보다 크다. 헛소리하고 있죠. 자, 떨어져 나간 녀석이 원래 있던 녀석보다 작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까 분열법은 두 개가 절반으로 잘라지는 거기 때문에 서로 크기가 같았어요. 근데 출하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구분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어떤 녀석들이 그러면 이 출하법을 이용을 하느냐? 산호, 히드라, 효모 이런 것들인데, 산호는 들어봤겠지. 저 바다에 있는 산호. 그거 생물이야. 산호라 그래서 돌인 줄 알았겠지만 제가 그랬었다고요. 제가 옛날에 산호는 돌인 줄 알았어요. 돌이 아니고 걔도 생물이야. 살아있어. 심지어 자라나는데 산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히드라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갑자기 히드라 그러니까 뭔가 싶겠지만 그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미잘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바다는 아니고 물속에 사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촉수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 실력이 참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사진이 나오면 보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히드라라 그래서 말미잘 비슷하게 생긴 그런 녀석이 있어요. 얘도 이제 출하법을 이용하고요. 효모는 뭐냐? 효모는 빵 좋아하나요? 빵을 반죽을 시킬 때 효모를 넣어요. 효모와 이스트 이런 걸 넣어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발효시켜서 부풀어 오르게 한다 그러지. 그런 것처럼 주로 이제 발효를 시키는데 사용되는 녀석이 효모예요. 얘네들도 이제 생명체고, 걔네들 이용해서 뭐 이제 막걸리 같은 거 만들 때도 사용을 하는 그런 녀석이 효모인 것이죠. 어쨌든 특징은 뭐다? 아까 그 세균보다는 조금 낫지만 얘도 굉장히 하등한 녀석들이다. 지금 예로 든 녀석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하법까지 봤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포자생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무성생식 종류를 보고 있어요. 무성생식. 자, 포자생식. 자, 그러면 이거는 생식을 하긴 하는데 포자를 이용해서 생식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지. 그러면 이제 포자가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포자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정도 사이즈의 조그마한 입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씨앗이다. 씨앗 같은 거다. 씨앗인데 꽃가루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조그마한 입자들이 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꽃가루랑 포자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꽃가루가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서 꽃이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니잖아. 그죠? 뭐 이 봄에 막 소나무에서 막 이렇게 누런 가루 막 나오잖아. 송화가루라 그런 거. 그게 이제 꽃가루란 말이야. 꽃가루는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서 소나무가 자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포자라고 하는 건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작은 입자인데, 걔가 땅에 떨어져서 실제로 다시 새로운 개체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퍼진다는 것이죠. 그게 포자생식인데, 포자를 만들어 번식하는 방법을 포자생식이라고 하고, 이 포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조그맣고 가벼워. 그래서 바람만 한번 훅 불면 몇백 미터, 몇 킬로미터도 쫙쫙쫙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널리 이렇게 퍼져가고 개체를 하나씩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 포자를 쏘겠어 하면서 이렇게 하나를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를 한꺼번에 확 뿌리는 거야. 확 뿌려. 될 대로 되라 하고 확 뿌려. 확 뿌리면 그러면 이제 걔가 이제 막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걔네들이 떨어진 곳에서 다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 일단 머물러서 내가 지금부터 좀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물기도 좀 있고 이런 것처럼 자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될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계속 기다리는 거야. 포자 상태로. 그때는 거의 무생물이나 다름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지도 않아. 수년이 지나도 죽지도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좋은 환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좋은 환경이 오면 굉장히 습해지고 따뜻해지고 이런 좋은 환경이 오면 한꺼번에 확 피어나요.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면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알 것 같을 것도 같은데, 곰팡이가 대표적인 예야.
음식 같은 데 보면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곰팡이의 포자를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어. 몸속에. 사실 이 피부 같은 데도 곰팡이 포자가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어. 묻어 있고 옷, 뭐 피부, 머리카락 난리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팡이에 감염된 건 아니잖아. 그렇지? 걔네들은 좋은 환경에 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쑤그리고 있는 거야. 여기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런데 음식이 이렇게 방치가 돼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영양분이 될 만한 녀석도 있고 좀 온도 습도도 괜찮다. 그러면 음식에 이제 곰팡이가 막 스멀스멀 하면서 막 이렇게 퍼지잖아. 그게 바로 포자 생식에 의해서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곰팡이 포자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방치된 음식물 같은 데서 곰팡이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적당한 환경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자 생식 특징을 보면 포자를 만들어 번식하는 방법이 포자 생식이고,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 등의 조건이 적당해서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이제 포자가 본격적으로 탁 커지는 그런 식으로 된다. 포자가 발화하여 새로운 개체로 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버섯, 고사리, 곰팡이라고 해서 버섯도 이렇게 되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버섯 혹시 본 적 있니? 버섯 뭐 당연히 봤겠지. 버섯 보면은 버섯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이라고 해보죠. 표고버섯이라고 하면 이렇게 삿갓이 생겨 있고 뒤쪽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얇게 막 이렇게 주름 같은 거 있잖아. 그 주름 밑에 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는 거야. 원래 붙어 있다가 바람 불면 털리면서 포자가 쫙 퍼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얘가 생식을 한답니다. 자연 상태에선 그래요. 자연 상태에서 그러고 우리가 이제 재배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그 포자 같은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포자만 좀 이렇게 털어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하는 거죠. 신기하죠? 포자 생식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영양 생식. 이건 왠지 이름이 좋아. 영양 생식. 얘는 위에 있는 세 개랑 조금 달라.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써놨잖아. 노란색으로 써놨는데 그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위에 이 세 가지는 자연 상태에서도 관찰이 되는,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그런 건데, 요거는 사실은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한 방식이에요. 뭐냐면 이게 우리 그 나무 같은 거를 갖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나무를 괜히 가지를 이렇게 딱 분질러서 땅바닥에다가 딱 심어 놓는다든지 물통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런 거야 바로. 뭐냐면 이 영양 생식이라고 하는 건 영양을 이용해서 생식을 한다는 건데, 영양이 먹는 영양 말고 식물의 영양 기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야. 요거는 반드시 동물에는 불가능해요. 동물은 안 돼요. 동물은 안 되고, 동물은 이런 거 안 돼요. 여기 팔 하나 잘라가지고 이게 땅에 심어 놓는다고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동물은 안 되고 식물만 가능한데, 식물 중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잠시만요, 미안해요, 오늘 또 이렇게 손님이 자주. 자, 식물에서만 가능한데 그 중에서 식물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영양을 만들어내는 기관 또는 영양이 통과하는 기관, 어떤 게 있냐면 이파리. 이파리에서 광합성하죠. 이파리라든지 이파리라 그래서 좀 잎. 잎. 오케이? 잎. 그리고 줄기. 왜? 이거는 영양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로니까. 뿌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꽃 말고 나머지 부분이 다 영양기관이거든. 꽃 말고. 꽃은 이제 식물 나름대로 이제 생식을 위한 기관이고,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용해서 생식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아까 맨키로 줄기를 꺾어서 땅에다 꽂았더니 새로운 개체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양생식의 예가 되는 거지. 요거는 자연 상태에서는 관찰이 거의 불가능하고 인간에 의해서만 주로 일어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꽃이 피는 식물이 생식기관이 아닌 영양기관, 뿌리, 줄기, 잎 이런 걸로 번식하는 방법을 영양생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에는 불가능해요. 동물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모체가 가진 특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무를 아까 줄기를 꺾어서 심었는데 걔가 다시 나무가 됐으면 원래 있었던 나무랑 정확하게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나무가 생겨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왜 사람들이 이런 걸 시키느냐 하면은 우수한 품종을 마구마구 연구하고 교배시키고 해가지고 만들어놔. 뭔가 이렇게 병충해에도 강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빨리 자라고 하여튼 좋다는 건 다 해가지고 해놨으면 그거를 또 이렇게 자손을 내가지고 그거를 심으면 똑같은 녀석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없기 때문에 요렇게 영양생식을 이용해서 지금 힘들여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유지해서 계속 퍼뜨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게 무슨 작물이냐면은 특히 바나나가 그래. 바나나 좋아하나요? 바나나 좋아하나요? 바나나 있잖아. 노란색으로 이렇게 뭐 원숭이들이 즐겨 먹는다는 그 바나나인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통되고 이렇게 뭐 수입해서 먹고 하는 그런 바나나는 사실은 전부 다 바나나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온 거야. 전부. 단 하나 빠짐없이. 그 바나나 나무 한 그루에서 거기를 잘라서 퍼뜨리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 지구에 있는 바나나는 사실 단 하나의 바나나 나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씨앗을 심은 게 아니야. 씨앗을 심은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 영양생식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맛이 다 똑같아. 맛이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병이 하나가 만약에 걔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하면 얘를 버틸 수가 없어. 쟤도 그 옆에도 전부 다 똑같은 나무기 때문에 한번 병 걸리면 다 죽는 거야 싹.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나나가 지금 굉장히 위기야 위기. 약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바나나 돌림병이 한번 돌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바나나가 딱 한 그루밖에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바나나는 한꺼번에 싹 다 죽어버린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1970년대 이전에 먹었던 바나나는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랑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바나나를 먹고 있었고 그때 한번 싹 다 죽고 나서 이제 야생 바나나를 찾으러 갔죠. 야생 바나나를 그 밀림 속으로 찾으러 들어가서 거기에는 아직 야생 바나나는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갖고 와서 다시 개량을 해서 퍼뜨렸어. 그걸 현재 먹고 있는 거고 아마 지금 또 그런 비슷한 바나나 돌림병이 다시 돌아가지고 2, 3년 내로 지금 먹고 있는 바나나를 더 이상 먹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바나나 돌림병 딱 검색하면 2, 3년 내로 이제 바나나를 먹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70년대에 한번 있었고. 그게 왜 그러냐? 영양생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농업에 많이 이용하거든요. 영양생식을 이용해가지고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림병 하나 딱 돌면 싹 다 죽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무성생식 4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체하고 완벽하게 유전적으로 똑같은 녀석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왜? 분열법. 나였는데 잘랐으니까 당연히 나랑 똑같지. 그리고 출하법은 아까 나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자라나서 튀어나간다 그랬지. 그리고 포자생식이라고 하는 녀석도 원래 있었던 녀석이랑 완전히 똑같은 녀석이에요. 영양생식 다 똑같다 보니까 얘가 유전적으로 모체랑 완전 똑같은 자손이 나온다라는 그런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대신에 유성생식은 아니야. 왜? 엄마랑 아빠랑 뭐 어느 정도는 닮은 구석이 있겠지만 완전히 똑같은 녀석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되어요. 졸리나요? 어이 좋아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보다가 혹시 빨간불이 되면 얘기해줘요. 빨간불이나 아니면 깜빡이거나 그래야지. 안 그러면 저 동영상 볼 때 이제 또 입만 뻐끔거리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무성생식의 종류까지 봤습니다. 무성생식 종류에 봤고요. 거기 보면 왜냐하면 짝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 나 혼자만 있어도 번식이 가능하다고. 얘네들은 반드시 나 말고 다른 개체가 있어야 번식이 가능한 거지. 그치? 내가 혼자서 새끼를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인간 같은 경우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번식 속도가 빠르고 환경이 좋으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수의 자손도 폭발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몸의 일부로 번식하기 때문에 모체와 자손의 유전자 구성이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래서 자손의 형질이 다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녀석만 저처럼 이렇게 키가 175가 되고 나중에 이제 몸무게가 78kg가 되는 그런 사람만 쫙 이렇게 수십 명을 낳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무성생식의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 환경 변화 대표적으로 이제 돌림병 같은 건데, 전염병 같은 건데, 전염병 같은 것들이 사람한테 일어나게 되면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할지라도 치사율 100%짜리 전염병은 없어. 뭐 그때들이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흑사병이니 뭐 에볼라 바이러스니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런 병이 돈다고 해도 99%가 죽을 수는 있어도 100%다 죽는 일은 없다고. 왜? 굉장히 유전적으로 다양한, 전부 다 이제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다 다르고 어떤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딱 이 사람 하나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다 이거야. 그렇게 다양한 녀석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성생식은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염병 한번 돌면 싹 다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성생식의 설명이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유성생식을 좀 보도록 하죠. 근데 되게 유성생식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있어요. 무성생식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면 돼요. 자, 유성생식.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생물은 유성생식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얘는 일단 암컷이랑 수컷이 나눠져 있으면 무조건 다 유성생식인 것이야.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집에서 달팽이 키워본 적 있나요? 달팽이? 뭐 집에서 가끔 키우기도 하는데, 달팽이는 한 몸에 암컷이랑 수컷이 같이 있거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자웅동체라고? 자웅동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자자가 암컷이라는 뜻이고 웅이 수컷이라는 뜻이야. 암, 수. 이런 의미인데, 한 몸에, 같은 몸에 암컷이랑 수컷이 같이 있는 그런 생물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뭐 지렁이라든지 아니면 달팽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렇거든. 한 마리에 암컷이랑 수컷이 다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마치 혼자서 알도 낳고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 암컷이랑 수컷이 나눠져 있는데 한 개체 안에 있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서로 생식을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 혼자서 낳지는 못하고 다른 애를 만나야 돼. 다른 애를 만나서 서로 이렇게 반대로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암컷이랑 수컷이 나눠져 있으면 유성생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유성생식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생식 방법이 복잡하고 번식 속도가 느리다. 뭐랑 비교해서? 무성생식에 비교해서 복잡하고 느리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하여 다양한 유전 형질을 가진 자손을 얻을 수 있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애를 낳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전부 다 뭐 성별도 다를 수 있고 막 엄청 다양한 녀석들이 나오게 되죠. 생김새도 다 다르고, 물론 조금씩 닮았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유전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자손의 유전 형질이 다양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유리하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요. 자, 생식세포라는 거를 반드시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암컷에서 또는 수컷에서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생식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생식세포라 그러면 정자와 난자, 요거는 잘 알고 있죠. 정자와 난자를 만들고요. 식물의 생식세포는 아까 얘기했던 꽃가루가 이제 동물로 따지면 정자에 해당하는 것이야. 수컷 개체에서. 식물은 수컷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뭐 여튼, 자, 그다음에 난세포라고 하는 건 역시나 이제 동물의 암컷이 만들어낸 난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유성생식을 한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까지 해주면 일단 생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다음 단원에 이제 비교도 할 건데, 일단 비교하기 앞서서 개념 확인하기부터 좀 문제를 보고 가도록 하죠. 얘들아, 조금씩 앞으로 오는 게 어떠니? 너무 뒤로 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좀 이따 옮겨. 자, 1번 생식. 다음은 생식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아래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생물이 자신을 닮은 자손을 만들어 종족을 유지하는 것을 생식이라고 하나요? 생장이라고 하나요? 생식이라고 하죠. 이 생식의 뜻이에요. 생식의 뜻이고, 생식은 생물의 고유한 특성으로 종족 유지의 역할을 하나요? 생명 유지의 역할을 하나요? 이지은이 이렇게 지은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지은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불러드리죠. 이지은이. 자,
종종 유지인가요? 생명 유지인가요? 두 번째 문제. 종종 유지. 그쵸? 내가 살기 위해서 생식하는 게 아니라고. 나를 포함한 인간이라는 종족이 유지되기 위해서 생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3번. 생식 방법 중 암수의 구분 없이 몸의 일부에서 자손을 만드는 방법을 무성생식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이제 무성생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곰팡이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요 네 가지 중에서 곰팡이는 포자생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효모, 여기 사진 하나 나왔네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얘네들 보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 효모에. 그치? 그런 것들이 지금 몸에서 그 새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녀석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그림이야. 두 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자, 얘는 출하법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딸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일단 인간에 의해서 영양생식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줄기 잘라다가 심으면 다시 이제 딸기가 나오고 뭐 그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세균은 제일 간단한 방법인 분열법을 이용해서 생식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전부 무성생식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무성생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첫 번째, 생식 결과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이 만들어진다. 다양한 자손이 만들어지는 건 무성생식이에요? 유성생식이에요? 유성생식이지. 왜? 얘네들이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서 진짜로 진짜로 다양해요. 그래요. 많이 다양해요.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 유전자 가지고 최고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가라고 하면 그냥 한 사람만 가지고도 최소 한 30억 명에서 40억 명 정도, 그런 정도로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요. 근데 사람 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태어난 인간들이 정말 많아요. 뭔 소린가. 자, 그 다음에 2번. 생식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번식 속도가 빠르다. 이거 무성생식의 특징 맞죠? 그 다음에 3번. 무성생식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유리하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라 그랬어. 급격한 환경 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전염병이야. 전염병 같은 게 돌아왔을 때 무성생식은 한꺼번에 싹 다 전멸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어떤 녀석이 뭐 병에 약하다 그러면 전부 다 약한 거야. 그 집단 전체가. 그래서 3번은 X가 되겠어요. 적응하는데 유리한 애들은 아니에요. 다음에 4번. 무성생식 중 가장 단순하고 번식 속도가 빠른 생식 방법은 뭘까요?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단순하고 제일 빠른 방법. 아까 뭐가 제일 빠르다 그랬죠? 주영? 분열법. 요게 제일 단순하고 제일 빠릅니다. 왜? 반으로 쪼개지면 되잖아. 내가 잘할 만큼 잘하다가 반으로 그냥 뚝 자르면 두 마리가 돼버려요. 다음에 2번. 땡땡은 공기나 물에 의해 쉽게 운반되며 적당할 때 발화하여 새로운 개체가 된다. 자, 잘 날아다니는 녀석. 포자였죠? 포자 생식이. 되고요. 그 괄호 안에는 아마 포자까지만 써도 될 것 같아. 날아가는 녀석을 물어보는 거니까. 포자는 3번에 식물의 영양기관 일부가 자라서 새로운 개체가 되는 생식 방법. 요거 뭐죠? 지우? 뭐죠? 아니고요. 출하법 아니고 식물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식물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고 그 다음에 영양기관 일부가 자라서 라고 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영양생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양생식. 이 영양생식이 그런 거야. 이 줄기 잘라서 땅에 심었더니 새로운 나무가 되더라.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다음에 효모, 히드라, 말미잘, 산호 이런 애들은 몸의 일부에서 혹 같은 돌기가 자란 후 떨어져서 새로운 개체가 되는 땡땡법으로 번식한다. 나영? 무슨 법이죠? 출하법. 그렇죠. 아기를 내보낸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출하법이야. 그래서 몸에서 이렇게 자라서 떨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자, 거기까지가 무성생식이고 이제 유성생식 부분인데 5번 유성생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복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몸의 일부를 이용하여 번식하는 방법이다. 맞니? 몸의 일부를 이용하여 번식하는 방법은 사실은 무성생식에 해당하는 얘기야. 얘네들도 다 몸의 일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생식을 하는 것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요 기억은 무성생식에 해당하는 얘기지 유성생식은 아닙니다. 다음에 니은 생성되는 자손의 유전자 구성이 모체와 동일하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무성생식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유성생식은 달라요. 엄마랑 그대들은 달라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암수가 각각 생식세포를 만들고 이 생식세포가 결합하여 번식한다. 이것이 바로 유성생식의 주요 원래 그 개념이 되겠죠. 아유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수업 끝난 건 아니고 순간 놀래더라고 끝난 줄 알고 끝난 건 아니고 좀 쉬었다가 이제 요 다음 페이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비교 염색체와 유전자 이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음료수가 좀
염색체 59페이지를 보도록 하세요. 자, 방금 이야기했던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표 한번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무성생식이랑 유성생식을 비교를 해놨는데 비교한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 뭐예요? 번식 속도. 번식 속도는 어느 게 더 빠르다 그랬죠? 무성생식이 빠르다. 요거 아이고 깜짝이야. 이해하기로는 짝을 찾을 필요가 없다. 나 혼자 가능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빨라. 간단하고 요건 상대적으로 느리다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은 뭐예요? 암수 생식세포. 생식세포라는 걸 만드냐라는 것인데 이 생식세포는 어떤 거라고요? 정자, 난자 같은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유성생식에는 만들어요. 근데 무성생식에는 생식세포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냥 자기 몸의 일부가 다른 개체가 되는 겁니다. 생식세포 아니 없어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환경 적응력. 환경에 누가 더 잘 적응을 하느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환경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누가 더 잘 버티냐 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유전적 다양성이 얘는 떨어지니까 얘가 낮고 적응력이 얘가 높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말로 써 있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다. 환경 유전적 구성이 다양하여 아니구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 이렇게 말로 써 있죠. 그 표에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손의 유전적 구성. 유전적 구성은 유성생식인 경우에는 매우 다양해.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도 정말 천차만별인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무성생식은 그런 거 없이 모체랑 완전 동일. 모체 동일. 지가 나온 그 개체하고 완전히 유전적으로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뭔데?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나왔어요. 무성생식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다, 빠르다, 환경만 잘 맞으면 엄청 빠른 속도로 번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성생식의 장점은 뭐겠어요? 여기 나와 있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좋다. 다양한 유전자 구성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멸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서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러면 무성생식의 단점을 얘기를 해보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에 종 자체가 멸종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무성생식이. 그 다음에 유성생식의 단점은 아무래도 생식 과정이 좀 복잡하고 느리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 항목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염색체와 유전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요까지가 이제 무성생식, 유성생식이었고 이제 다음 단원인 것이야. 염색체와 유전자라고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염색체, 유전자. 뭔가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비슷한 얘기들을 들어본 바는 있을 거예요. 뭔지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 뭔지 그런 것들이 감이 안 잡힐 수는 있겠죠. 자, 먼저 염색체라는 녀석이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하면 우리 몸이 이렇게 손등을 한번 봐봐요. 손등을 보면 이렇게 비춰보면 피부가 보이죠? 피부가 보이는데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얘가 세포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보이죠. 맨눈으로는 못 봐요. 맨눈으로 못 보고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세포가 기본적인 단위라고 하는데 세포의 중심부에는 뭐가 있죠? 핵이라는 녀석이 존재하게 마련이죠. 그러면 또 이 핵 속에는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 핵 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방탄소년단이 그렇게도 외쳤던 DNA라는 녀석이 핵 속에 들어가 있게 되죠.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 DNA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의 개체고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DNA에 다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평상시에는 핵이 DNA에 이렇게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실 형태로 이렇게 막 풀어져 있어. 막 풀어져서 그냥 거기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얘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세포 분열이라는 거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핵이 2개 이렇게 되는 세포 분열 2개로 쪼개질 때 요때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실처럼 돼 있던 녀석들이 뭉치기 시작해요. 왜 뭉치느냐? 얘를 정확하게 핵을 절반으로 쪼개기 위해서는 퍼져 있는 것보다는 뭉쳐져서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덩어리 되면은 반으로 잘라서 딱딱 나눠 가져가기가 좋다 이거야. 그래서 그 염색사, 평상시에 풀려 있던 염색사라는 녀석을 응축을 시켜서 뭉쳐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생겨먹은 토끼 같은데, 자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응축을 시켜버린다는 거지. 이게 구성 성분이 뭐냐? DNA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DNA가 이런 형태로 뭉쳐요. 이게 어디 있다고? 핵 속에서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모양의 이 DNA로 구성된 녀석을 이름을 염색체라고 붙였다는 거죠. 염색체. 자, 근데 여기서 드는 거대한 의문. 제가 알기로 염색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 색깔을 바꾸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염색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 염색이랑 이 염색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럴 수도 있지. 자, 그거랑 똑같은 염색이라는 단어야. 왜냐하면 얘를 처음에 발견을 했을 때 뭔지도 모르고 뭐라고 이름을 붙일지도 몰랐어. 그런데 얘를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핵에다가 이게 그냥 색깔이 없을 거 아니야. 그냥 투명하게 혹은 불투명하게 이렇게만 되어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선 거기에다가 약간 빨간색 아세트산 카민 용액 같은 걸 이용해서 염색을 시켰어야 된다 이거야. 빨간색으로 혹은 보라색으로 이런 식으로 염색을 시켜야 되는데, 유달리 색깔을 잘 흡수해서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녀석이 얘들아라는 거지. 염색이 잘 된다 그래서 염색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야. 진짜로 그 염색이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염색체라는 녀석이 뭔지 거기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유전 물질인 DNA를 포함하고 있는 막대 모양의 물질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구성 성분이 뭐라고요? DNA로 구성되어 있어요. DNA로 구성되어 있고, 걔네들이 언제 나타난대요? 세포 분열 시 나타난다. 그렇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 떠들지 마.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는 염색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야. 평상시에 어떻게 있다고요? DNA가 그냥 풀려서, 얘가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풀려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세포 분열 시에만 나타난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책을 보세요. 59페이지 책을 보면 염색체의 구조라고 해서 거기 보면 이제 X자로 이렇게 무슨 토끼 귀처럼 생긴 녀석이 4개가 그려져 있어. 그렇죠? 4개가 그려져 있는데, 일단 요 4덩어리 한 덩어리를 염색체 한 개라고 하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를 4개를 그려놓은 그림이 되는 거지. 요 그림을 보세요. 염색체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데 이 염색체라는 녀석은 지금 보면 사실은 얘가 요렇게 한 덩어리하고 요렇게 한 덩어리가 2개가 서로 붙어 있는 형태인 것이야. 그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하얀색으로 표시하니까 좀 그렇죠? 요만큼하고 요만큼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요 2개가 붙어 있는데 각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염색 분체라 그래. 염색체를 절반으로 잘라놓은 조각이라고 그래서 염색 분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염색 분체 2개로 염색체 하나가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4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2개는 좀 크기가 크고 오른쪽에 있는 2개는 크기가 좀 작네. 그치? 그런 식으로 염색체들끼리도 보니까 크기라든지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2개씩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더라. 짝과 쌍이 섞였어요. 쌍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냐? 거기 상동 염색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상동, 서로 같다는 뜻이잖아. 서로 상자에 같을 동자 해가지고 서로 같은 염색체다. 그래서 뭐가 같은 거냐?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고 그렇게 해서 상동 염색체를 2개를 상동 염색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2개도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용어하고 있는 거예요. 염색체 부르는 용어들. 이거 전체는 염색체 몇 개라고요? 요만큼이? 염색체 1개. 근데 이 염색체 1개는 염색 분체는 2개가 붙어가지고 염색체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2개가 존재를 하는데 걔 둘이 서로 모양이나 크기가 비슷하다면 그걸 보고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자, 사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처음 내가 어렸을 때 이제 과학 시간에 이걸 배울 때 잠깐 졸았는지 되게 헷갈리더라고. 이거 전체가 염색 분체야? 뭐 상동 염색체가 뭔데?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니까 지금 저 그림을 이용해서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염색체 한계가 어디까지가 염색체 한계인지 그런 것들. 자, 염색체의 구조를 보면 염색체는 염색사가 응축되어 형성된 것으로 평상시에 있는 녀석이 실 모양이라 그래서 염색사라고 불러요. 염색사라고 부르는데 평상시에는 실처럼 돼 있다가 세포 분열이 일어날 만하면 이제 와가지고 쫙 걔네들이 뭉쳐지면서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이 여러 개 쭉쭉쭉 이렇게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응축되어 형성된 것으로 막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세포 분열 초기의 염색체는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를 한 가닥 한 가닥이라 해서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하나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부르고요. 자, 염색 분체는 유전 물질이 복제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유전 정보가 같다. 뭔 소리냐 하면은 이렇게 염색체가 있으면 이쪽 왼쪽에 있는 녀석이랑 오른쪽에 있는 염색 분체는 정확하게 똑같은 녀석이 두 개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야. 왜 그랬냐면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놔야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분열할 때 핵이 요거 중에서 하나가 한쪽을 가져가고 나머지 한쪽이 가져가는 것이야. 딱 절반으로 쪼개서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중간에서 띡 끊어지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져서 각자 다른 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전 정보가 같다까지 했고 사람의 염색체. 자,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역시나 사람의 염색체죠. 사람의 염색체를 한번 보면 그 왜 우리 상식적으로 사람의 염색체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알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면 얼마나 좋을까요? 2개면 정말 간단했을 텐데 그거보다는 많아요. 오, 그래요. 46개. 이 친구 거기도 나와 있어. 46개라고. 그런데 일단 사람은 염색체가 요런 게 지금 한 개니까 요런 게 46개가 하나의 핵 속에 들어있더라 라는 거를 핵을 관찰해서 알아냈어요. 46개가 들어있고 그런데 이 46개라는 염색체가 실제로 이제 관찰을 열심히 했죠. 현미경으로 막 봤어.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 46개 중에서 44개하고 나머지 좀 독특하게 생긴 녀석 2개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는 거야. 구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눴는데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을 상염색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염색체라는 것이야. 상염색체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상동염색체라는 게 있었죠.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쌍을 이뤄서 총 22쌍의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22쌍의 상동염색체로 구성이 돼요. 상동염색체.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남자하고 여자에 똑같이 들어있어. 이 44개는.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녀석은 이 44개고 이 2개는 정말 독특하게도 남자한테 있는 거랑 여자한테 있는 게 다르더라 라는 거죠. 인간인데도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2개가 뭐냐면 바로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다. 생긴 모양도 얘네들이랑 조금 달라. 조금 이렇게 좀 짧고 그렇게 생겨 있는데 얘네들은 여자인 경우에는 XX 형태를 띠고 있고 남자인 경우에는 XY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염색체 보세요. 1번 체세포에는 그냥 체세포는 일반적인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적인 세포, 생식세포가 아닌 세포를 체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체세포에는 세포마다 46개, 총 쌍으로 따지면 2개씩 쌍으로 해놓으면 23쌍의 그런 염색체가 존재를 하더라.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꼭 46개가 아니라 더 적거나 더 많은 수의 염색체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염색체 이상에 의한 뭐라 그래야 되냐?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에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운 증후군이라고 들어봤니? 다운 증후군? 별로 들어본 적이 없군요. 왜 초등학교에 이렇게 특수반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여튼 이게 일반적으로는 46개가 있고 요게 이제 잘못되면 47개라든지 45개라든지 48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갖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상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일단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체세포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상동염색체로 해서 23쌍의 상동염색체가 존재를 하고요. 일단 22쌍은 상염색체, 나머지 한 쌍이 성염색체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염색체의 종류에서 2가지로 나눠놨죠, 표에.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염색체는 정의 자체가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염색체야. 여기는 44개, 총 22쌍의 상염색체를 가지고요. 그거 말고 단 한 쌍의 성염색체가 두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바로 남녀의 성을 결정하는 한 쌍의 염색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자는 XX, 남자는 XY 이렇게 써 있네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게 46개면 전부 다 사람이냐? 그건 아니야. 일례로 그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48개예요. 48개인데 감자도 48개야. 그래서 이 염색체의 개수가 꼭 그 생물의 종류를 결정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46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야. 그 염색체 모양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된답니다. 이게 왜 염색체 개수가 왜 중요하냐면 염색체 개수가 일단 다르면 생식이 되지가 않아요. 생식이 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개하고 고양이하고 교배를 시킨다. 그러면 개하고 고양이는 다른 종이죠? 서로? 그러면 개냥이가 나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염색체의 개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수정이 될 수도 없고 수정이 된다고 억지로 이렇게 융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하나의 개체가 나올 수가 없게 돼요. 개수가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어떤 녀석은 10개고 어떤 녀석은 30개인데 둘이 섞어 놓으면 20개짜리 개체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염색체의 수라고 하는 녀석은 생물의 종에 따라서 일정한 수를 가진다. 그 중에서 사람은 46개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어요. 자, 이게 염색체고 이 단원에서 또 하나 있었던 얘기가 지웠나? 없었나? 자, 유전자라는 녀석도 나오게 되는데 이 염색체랑 유전자가 사실은 서로 다른 것이야. 서로 다른 것이고 정확히는 염색체 위에 엄청나게 여러 개의 유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색체가 있으면 여기 부분에 일부 부분에 이렇게 얘네들이 막 이렇게 지금 내가 그어놓은 선보다도 훨씬 더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특정한 정보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유전자라고 부르는 것이야. 그래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큰 개념이냐? 염색체라는 녀석이 더 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질이라고 하는 거, 뭐 머리 색깔부터 시작해서 키, 뭐 눈동자 색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 막 수만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인데 염색체는 46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염색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여러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일이 되겠죠. 46개밖에 없으니까 담을 그릇이. 그래서 일단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 위에 엄청나게 여러 개가 존재를 한다. 그리고 얘가 유전자의 정의는 뭐냐?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각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는 생물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정보로 세포의 핵 속에 저장되어 있다. 결국은 이 핵 속에 평상시의 염색사 형태로 분열할 때는 염색체 형태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요. 특정 유전자는 DNA의 정해진 위치에 존재한다. 이것도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 봐놓고 염색체 분석하기를 보도록 하겠어요. 사람의 염색체 비교하기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림이 박스가 두 개 있잖아. 박스가 두 개 있는데 1번부터 시작해서 22번까지는 왼쪽 박스랑 오른쪽 박스랑 거의 유사해. 한번 비교해봐요.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번호가 붙어 있잖아. 왼쪽에 있는 박스랑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있는 녀석이 뭐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23번째 있는 녀석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다르지. 그렇죠? 왼쪽에는 XY라고 이렇게 써 있고 오른쪽에는 XX라고 써 있어요.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이 왼쪽 박스가 남자의 염색체를 분석해 놓은 것, 그리고 오른쪽이 여자의 염색체를 분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22쌍의 상염색체는 남자 여자가 똑같은데 나머지 한 쌍인 성염색체만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해두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무성생시, 유성생시 할 때까지만 해도 쉬웠는데 갑자기 염색체, 유전자 나오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죠. 괜찮아요. 수업 여기 문제 한번 또 풀고 나면 또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이야. 자, 시계 봐봐요. 소용없어요. 자, 6번. 무성생식의 특징이면 무, 유성생식의 특징이면 유, 둘 모두의 특징이면 모두라고 쓰시오. 어버이의 유전 정보가 자손에게 전달된다.
이거는 무성생식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유성생식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공통으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어버이의 유전 정보가 자손한테 전달된다. 이게 바로 자손을 낳는 이유잖아. 나랑 닮은 녀석을 낳는 거. 그거는 모든 생물의 특성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두가 되는 거예요. 무성생식이든 유성생식이든 어쨌든 어버이 유전 정보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똑같이 전달이 되면 무성생식. 조금 경우의 수에 의해서 조합이 돼서 전달이 되면 유성생식. 그런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2번. 암수생식 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요거는 유성생식의 특징이에요? 무성생식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유성생식이 생식세포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요건 유성유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3번에 자신과 닮은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 종족을 유지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뭘까요? 선택지는 3가지야. 유성생식일 수도 무성생식일 수도 모두일 수도 있어요. 자, 지윤 뭘까요? 아니 이게 그거잖아. 자신과 닮은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 종족을 유지한다. 이게 생식의 정의였죠. 그죠? 생식의 정의니까 생식이라고 하는 건 유성생식, 무성생식을 다 포함하는 게 생식이란 말이야. 따라서 얘는 모두가 되는 거죠. 모두 마찬가지예요. 무성생식이든 유성생식이든. 자, 좀 쉬운 문제인가요? 나영? 4번. 환경 조건이 좋으면 개체 수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건 어떤 생식의 특징이죠? 무성생식의 특징이죠. 얘네들은 환경만 좋으면 폭발적으로 드러나요. 세균 같은 것들은 그냥 세균들이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꾸물꾸물 하면서 분열도 안 하고 지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렇게 숙주에 들어가죠. 사람한테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쫙 숫자를 늘리면서 우리 몸을 감염을 시키는 거죠. 자, 5번.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을 얻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유리하다. 요거는 유성생식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에 7번. 염색체와 유전자.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거기 기억 보이나요? 기억 위치. 뭘 가리키고 있는 걸까, 이게? 얘가 그 커다란 녀석이 세포야. 커다란 녀석 세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은 핵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핵. 기억은 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핵 속에 들어있는 녀석을 조금 더 확대를 했네. 그게 바로 니은인데 요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 염색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모양 자체가 그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염색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 중에서도 그 부분의 일부를 확대를 했어. 확대를 했더니 뭐 실 같은 게 이렇게 꼬여 있네. 그쵸? 이 실 같은 게 꼬여 있는 디귿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 염색사라고 부릅니다. 염색사. 염색체를 이루는 기본 구조하고 있어요. 아유. 자, 염색사인데 그 다음에 염색사를 더 풀었어. 더 풀었더니 이제 뭔가 이렇게 막대기들이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리본 같은 게 두 줄로 이렇게 꼬여 있는 부분이 있죠. 제일 왼쪽에 리본 꼬여 있는 것 같이 그려져 있고 막대기 중간에 있는 거, 그 부분이 바로 DNA가 되는 거죠. DNA를 보통 이렇게 그려요. DNA는 구조가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꼬여면서 들어간다 해서 이중 나선 구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구조 자체는, 모양 자체는. 자, 일단 리을의 DNA까지 적었나요? 그러면 이제 미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시 염색체가 나왔어요. 염색체가 나왔는데 미음을 보니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표시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미음에 들어가야 될 부르는 용어는 뭘까요? 그렇지, 상동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자, 상동염색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읍이라는 녀석을 보니까 하나의 염색체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두 개를 의미를 하잖아요. 따라서 비읍에 들어갈 말은 염색 분체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냥 언뜻 보기에는 염색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도 크게 탓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염색 분체라고 써주는 게 좋겠죠. 자, 8번에 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것의 명칭을 쓰시오.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포 분열 시 나타나는 끈이나 막대 모양의 물질이라고 그러면 끈이나 막대 모양?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뭐죠? 염색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유전 물질의 본체이며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앞부분은 어차피 수식어고 중요한 부분은 유전 정보를 저장이라는 데다가 내 마음속에 저장해놔. 밑줄 그어서 저장해놔. 어디냐면요, 2번에 막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유전 정보를 저장
하고 있는 이라고 돼 있잖아. 거기가 중요한 거야. 유전 정보 저장하는 게 바로 DNA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두 번째는 DNA가 돼요. DNA의 풀 네임이 뭔지 아시나요? 또 뭐 또 이상한 방탄소년단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아니냐? 자, 디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그게 이제 풀 네임인데 풀 네임은 나중에 들어보도록 해요. 줄여서 DNA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렇게 불러요. 자, 3번. 체세포에 들어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쌍. 체세포에 들어있는 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쌍. 여기를 집중해서 보게 되면 이것은 상동 염색체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개의 가닥. 그 각 가닥을 뭐라고 부릅니까? 염색 분체라고 부르게 되겠죠. 4번은 염색 분체가 돼요. 자, 이렇게 용어들을 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용어 알겠죠? 대충. 이게 또 한 2달쯤 있다가 보면 또 새록할 것이야 아마.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그림은 사람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첫 번째, 가는 상염색체로서 모두 46개이다 라고 돼 있는데 가의 박스를 봐봐요. 가의 박스를 보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니? 22번까지 있지. 그러면 염색체는 모두 몇 개일까요? 44개겠네. 그치? 뭐 갑자기 45는 어떻게 나오죠? 자, 두 개씩 짝지어가지고 번호를 붙여놓은 거니까. 자, 22쌍, 즉 상염색체는 맞는데 그 개수가 44개라고 했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상염색체는 맞아요. 근데 모두 44개이다 그랬어야 맞는 말이다. 따라서 X를 해주면 되겠고요. 2번에 나 쪽을 보니까 A하고 B하고 이렇게 상자가 2개 있는데 걔네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얘네들이 성염색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X가 여자라 그랬어요? 남자라 그랬어요? 여자가 되죠. 여자가 XX, 그 다음에 남자가 XY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모양을 한번 봐봐. 염색체 모양을 보면 A에는 XX니까 둘이 서로 똑같은 녀석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여기 약간 춤추는 모양 같기도 하지 않냐? 염색체 모양이? 저만 그래요? 자, 그런데 B에 보니까 XY라 그래서 X는 이렇게 위까지 다 있는데 Y는 허리보다 아래쪽밖에 없어. 그렇지 않니? 생긴 게. 그래서 Y 염색체가 X 염색체보다 좀 크기도 작고 짧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이거 남자가 여자보다 좀 모자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야.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일단 Y 염색체가 좀 더 작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나의 A는 남자, B는 여자의 염색체이다. 틀린 말이에요. A가 여자, B가 남자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의 각 염색체는 남녀에 따라 모양과 크기의 차이가 없다. 그치? 상염색체는 남자든 여자든 차이가 없다고 했으니까 3번은 맞는 얘기예요. 4번, 성별에 따라 A와 B 중 하나의 염색체상을 가진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염색체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아직 수업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고 이제 다음 왜 또 짜증내고 그래. 자, 61페이지로 넘어가서 세포 분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관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 O2 문제는 어떻게 좀 풀고 있나요? 우리 함께 그 태양계 풀려고 그랬었는데 태양계 다 못 풀었지 우리. 아예 풀지도 않았나? 그러니까 그 사실 저게 있었어. 뭐냐면 3월 1일 날 보충을 했거든요. 보충을 했는데 보충에 주영이밖에 안 나왔었거든. 보충했었어요? 내가 얘기를 안 했었냐? 진짜 얘기 안 했지 우리한테. 뭐라 얘기 안 네, 너 문자는 보냈는데? 문자 알았어요. 아니야, 문자는 보냈어. 쌤 보여줘요? 그래, 뭐 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O2 문제를 풀려고 했었던데 주영이하고 그다음에 상현이하고 인재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셋이서 오붓하게 문제 풀었던 기억이 나네. 3월 1일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걱정 마요. 우리 어차피 그 O2 문제 다 풀게 될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자, 61페이지 이제 세포 분열을 보도록 하죠. 염색체까지 했으니까 이제 세포가 쪼개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세포 분열은 언제 일어나는 걸까? 세포 분열 아무 때나? 내킬 때? 분열기 때. 와, 훌륭한 답변인 것 같긴 한데, 자,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뭐 머리카락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피부를 구성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몸속의 장기를 구성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세포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거든.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 중에서 분열을 하는 놈, 활발하게 하는 놈이 있고 별로 활발하게 하지는 않지만 하긴 하는 놈, 그리고 전혀 분열하지 않는 놈, 이런 식으로 세포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장난을 하다가, 지우? 듣고 있나요? 장난을 하다가 이렇게 친구 뒤통수를 딱 때리면 친구가 그러죠. 야, 머리 나빠져. 때리지 마. 이러잖아. 그 말이 맞는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머리를 때리면 머리 안에 들어있는 건 뇌세포가 들어있죠.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평생 살면서 어렸을 때 3살 때까지 분열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분열을 하지 않아.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형성된 뇌세포가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때리면 충격이 가해지면 세포가 죽을 수 있겠죠?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시 분열을 하지 않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 않아요. 뇌세포는. 그런 식으로 다시는 분열하지 않는 세포들이 좀 있어. 신경세포들이 주로 위주, 대부분의 신경세포들이 그래요. 신경세포라고 하는 거는 감각기관이랑 뇌랑 연결하는 그런 세포들이 다 이제 그 신경세포잖아.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한 번 손상을 입으면 잘 회복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교통사고 나서 하반신 마비 왔다라고 하면 다시 일어나서 걷기가 매우 힘들다는 게 신경세포가 다시 이렇게 분열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교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분열이 잘 안 되는 녀석을 봤으니까 이제 뭐 사람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나서 뭐 어디 신체가 약간 이렇게 절단이 됐다. 그러면 거기가 왜 자꾸 절단 얘기해서 싫은가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그런 회복이 되는 과정이 다 이 세포 분열에 의해서 새로운 세포가 그 죽은 세포를 대체하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그러면 장기 중에서 가장 재생이 잘 되는 장기는 뭘까? 다른 말로 하면 세포 분열이 가장 잘 일어나는 장기. 뭐가 있을까요? 일단 뇌는 아니겠지. 뇌는 아니라 그랬고. 뇌는 아니고요. 간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냐? 내가 얘기하는 중 있냐? 의학에 관심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몸에서 제일 재생이 잘 되는 장기. 뭐 예를 들어서 그 왜 신해철이 받았다는 그 수술, 위축소 수술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음식을 조금 먹기 위해서 위를 이렇게 일부를 절제해내는 그런 수술이죠. 그런 걸 했는데 위가 다시 자라나 버리면 그런 거 수술할 의미가 없잖아. 그런 것처럼 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라내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크기로 커지지 않아요. 커지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 세포 분열 자체가 아주 활발하게 막 재생이 될 정도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지, 위장은. 그런데 간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 간 같은 경우에 간이식 수술 같은 것도 하잖아. 가끔 간이 안 좋으신 뭐 어머님을 위해 간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을 잘라줬다 그러잖아. 그러면 크게는 한 3분의 2까지도 막 잘라줘. 왜 그러냐면 간은 그렇게 잘라내고 원래 크게 3분의 1만 남아있어도 한 4, 5개월만 지나면 원래 크기대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간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지. 조금밖에 안 남았었는데 간이 술술술 자라가지고 원래 크기 사이즈로 자라나요. 제일 우리 몸에서 재생이 잘 되는 장기는 바로 이 간장이 되고요. 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말고 우리 몸 전체를 다 포함했을 때 가장 세포 분열이 활발한 세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의외긴 한데 입 속에 있는 세포들이야. 입 속에 있는 세포들. 이런 입 속에 있는 세포들을 생각해 보면 뜨거운 걸 먹었어요. 뜨거운 걸 먹으면 아 뜨거 뒤었어 라고 하면서 감각이 없어지죠.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다시 돌아와. 왜 그러냐? 거기에 세포 분열이 워낙 활발해 가지고 그 죽은 세포 부분을 새로운 세포들이 채우는 것이야. 세포 분열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세포들이 채우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세포 분열이 활발한 세포는 입안의 상피세포다. 그 정도까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흥미거리 삼아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자,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현상이다. 그래. 원래 한 개 있었는데 걔가 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잘라지는 거구나. 아까 여기 그려놓은 이건 남았네. 자,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두 개를 이렇게 쪼개진 거. 최종적으로는 요거까지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면서 서로 떨어져서 나가는 그거까지를 세포 분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세포는 왜 분열하냐? 분열하는 이유. 세포가 커질수록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말이 길어요. 말이 긴데 이건 그 얘기야. 뭐냐면 자, 물에다가 소금을 녹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소금인데 소금 덩어리 이따만한 덩어리를 이 결정 하나를 딱 넣어서 녹이는 거랑 아니면 그걸 잘게 부숴가지고 가루를 내서 물에 녹이는 거랑 어느 게 더 빨리 녹을까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물에 뭐 이렇게 뭘 녹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덩어리 돼 있는 녀석보다 잘게 부숴가지고 쪼개서 녹이면 더 잘 녹는다.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 그게 뭐냐면은 같은 부피라고 할지라도 바깥쪽에 있는 표면적이 잘게 부수면 잘게 부술수록 표면적이 자꾸 넓어지는 거야. 그런 애들이 주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가 빠르다, 쉽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세포가 커지다가 보면은 이 물질 교환, 바깥이랑 이렇게 뭐 물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힘들어져. 등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가 되면 잘라서 표면적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얘가 세포가 분열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세포가 커질수록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이 커지므로 세포膜을 통한 물질 교환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커지면 쪼개가지고 표면적을 늘린다라는 게 이제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포 분열의 종류라고 해서 체세포 분열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 몸의 다른 모든 세포는 전부 다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 이게 모두 다인데 딱 한 가지만 빼고 모두 다 이거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기준으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인간의 생식세포는 정자랑 난자라고 했죠. 정자를 만들 때, 남자 같은 경우에 정자를 만들 때, 여자 같은 경우에 난자를 만들 때, 요때만 딱 생식세포 분열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세포 분열은 전부 체세포 분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포주기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 세포 주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옆에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얘가 분열을 나누어진 녀석이 또 곧바로 분열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원래 하나짜리였는데 쪼개져서 사이즈가 작아졌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들 각각이 등치를 키우는 생장하는 그런 기간이 있겠지. 그 기간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표에서 간기가 이렇게 조그만해진 쪼개진 녀석이 자라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간기가 되게 길죠. 간기가 길고 그 다음에 간기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제 많이 컸을 때, 충분히 컸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분열기에 들어가서 쪼개지게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분열을 끝낸 세포가 자라서 다시 분열을 마치기까지의 과정을 세포주기라고 하는데 세포가 생장할 뿐만 아니라 핵 속의 유전 물질도 얘가 원래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분열을 위해서 2배로 늘려 똑같은 녀석을 2개를 만드는 거지. 복사를 해가지고 복제를 해버려. 복제를 하는 과정이 바로 이 염색 분체를 2개를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요. 나눈 다음에 얘가 자라고 그 다음에 다음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쪼개지는 게 이제 분열기가 되는데 여기 보면 딸세포라는 용어가 나와요. 딸세포. 딸세포는 이제 모세포하고 대비되는 건데 그냥 엄마세포 그리고 딸세포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세포가 분열이 되는 거잖아. 분열이 되기 전에 하나를 모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걔네들 2개가 나눠지면 걔네들 2개 각각을 딸세포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포가 크겠어요? 딸세포가 크겠어요? 크기는 당연히 모세포가 크겠죠. 그대는 딸이 더 큰가요? 엄마보다? 그건 이제 네가 분열이 되고 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랐기 때문에 그렇고 분열 직후에는 당연히 원래 있었던 모세포가 당연히 크기가 컸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체세포 분열을 보면 체세포 분열은 몸을 이루는 체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과정입니다. 뭐 생식세포 분열 말고 나머지는 다 체세포 분열이야. 그런데 얘가 오늘 얘기하기엔 너무 헤비하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되게 길거든. 핵분열이랑 이 세포질 분열로 이렇게 2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핵분열에 저기 표에 있는 거 설명하지 않겠어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요. 얘네들이 뭔지까지만 얘기할게. 자, 여기 보면 아까 핵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요 안에 염색사가 막 이렇게 풀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염색 분체, 염색체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 그게 이제 간기에서 분열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고, 분열기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핵 속에서 얘가 이렇게 좀 핵막이 뚜렷하지 않고 염색체라는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포 중간 쪽에 염색체들이 쭉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반씩 나눠 가져가서 이쪽 끝에 염색체들이 우르르 모이고 이쪽 끝에 염색체들이 우르르 모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우르르 모인 걸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핵을 형성하게 되고 이쪽도 핵을 형성하게 되면 비로소 핵이 다 나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세포질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여기 사이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세포 분열이 끝나는 그런 식으로 두 단계로 나눠져요. 핵이 분열하는 거, 그 다음에 세포질이 분열하는 걸로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금요일 날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내드리도록 하죠. 자, O2를 꺼내보세요. 가져왔겠지? O2. 없는데. 어허이. 마이 홈. 아무도 안 가져왔냐? 혹시? 짱인데? 자, O2에서도 요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를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앉아봐. 아직 안 끝났어. 헤이, 다음 주 수업 시간은 얘기를 해줘야죠. 6시 40분. 다음 주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월수금입니다. 월수금인데 월수는 수학이고요. 금요일은 과학으로 진행이 돼요. 시간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6시 40분부터 원래 이제 8시 20분까지인데 오늘 10분 일찍 끝내주네요. 8시 20분까지예요? 6시 40분부터 8시 20분. 1시간 40분. 맞죠? 아 맞다 1시간 40분. 응, 1시간 40분이에요. 왜 1시간 반인 줄 알았나요? 왜 나를 자, 알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야,